자, 이번에는 맞수다로 가겠고요. 전자공식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제가 자꾸 한숨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피곤하신가요? 뭐 그렇죠. 주 후반쯤 되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생방송을 2시간을 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힘들죠. 불편한 네. 온도에 불편한 옷을 입고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으니 달고 달았죠. 네. 제가 그냥 뭐 이 넋두리 한번 해봤고, 자, 또 좀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코스피 5천의 지향점을 이제 원한다. 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속내는 뭔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요부터 한번 포문을 열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죠. 코스피 5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코스피가 달려왔고, 코스피 5천을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이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웰스 이펙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정말 이게 표면적인 이유만 있냐라고 보면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결국 돈을 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뭐 여러 이재명 가지. 정부를 보면 1번 정책 기조가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정권에서 이 정도로 경제를 강조한 대통령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뭐 민생 회복이라고 표현하죠. 뭐 그렇죠. 경제를 다들 정권마다 강조하긴 했는데 뭐 경제 네. 대통령, 뭐 비즈니스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번에는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처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공약에서 아예 1번이 나왔고 네, 오늘 아침에 또 보도에 의하면 은행권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 2005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2005년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LG 카드 사태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요번에는 신용카드로 단기 대출을 받은 카드론이나 뭐 리볼빙도 포함이겠지만 이 연체율이 4%를 넘어갔대요, 금융권에. 사실 그런 재료를 보면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든. 그렇죠. 자영업 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소매 가정들도. 그래서 민생회복 쿠폰이 지급되니까 지금 어제 한 2, 3일 동안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네. 고기 사드신다 그러고 뭐 좀 활로를 찾겠다 그러고 소비가 좀 그래도 이제 소비 지표는 좀 하이를 좀 회복하고 있는데 네. 실제 들여다보면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 특수 상황이라서 경제가 당연히 1순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전의 민생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전체 경제 공약 중에서 1번으로 대놓고 이제 산업을 밀고 있고 네. 경제 관련된 살리겠다. 그리고 산업 관련된 정책들을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다변화해서 전반적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추경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됐죠. 네네. 대규모 추경을 이제 발표했고 여기에 추가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규모 소비 쿠폰이 풀렸다. 근데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죠. 유동성이 풀리면 결국은 자금은 자산을 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이었으니까. 네, 기존에. 이게 부동산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뭐냐? 부가가치 창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에서.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가격은 오르지만 생산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소비를 늘리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부의 없으니까. 효과가 있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제한적이죠. 어차피 또 이사 가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네. 내 집 팔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데 그 집은 안 오르나? 그 집도 오르고 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근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또 부담 커지고 그런 그런 것도 상황이 있고. 될 수 있어서. 근데 결국 보면은 이제 노무현 정권과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에서 보면 집값이 상승하면서 경제 지반도 그러니까 지지층도 약간 이탈하는 모습들이 그렇죠. 났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부동산 그러니까 유동성은 푸는데 부동산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물꼬를 다른 데로 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코스피 5천으로 발표된 것 같고. 주식시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본주의 활성화를 통해서. 꽃이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올랐다고 해서 내가 뭘 사먹겠다라고 하는 건 없지만 주식 올랐다 그러면 내가 뭘 쏠게라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심리적인 거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결국 이제 주식 팔아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벌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쓰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크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상승했을 때 결국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돈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면적 의도는 분명히 이제 경제 자체를 살리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을 풀면서 부동산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숨은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의 선순환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풀었는데 돈이 어디서 멈춰버리거나 고여버리면은 그게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현금성, 환금성이 뛰어난 자본시장을 보니까 주식시장인 것 같고. 근데 아젠다도 잘 잡고 뭐 거기에 따른 호응도 좋고 다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나타나는 부분과 그 뒷면은 아까 다르다고 했는데 인덱스는 지금 3,300 얼마죠 오늘? 3,200. 네, 3,200, 뭐, 3,300이나 3,200이나 붙 던지면 3,300 가니까 3,200이지만 대형주 일부로만 쏠려 있어서 사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코스닥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인덱스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내 주머니 내 계좌는 왜 이러지? 라는 것도 있고 물론 선택을 잘못했어요는 투자자의 잘못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비해는 이게 낙수 효과나 고루고루 퍼지는 거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인지 모르게 깨름직한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게 네. 이제 세법이죠. 네, 네. 세금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좀 근데 볼까요? 일단 현재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형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지형점, 그러니까 주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저 PBR 개선이거든요.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근데 밸류업. 그렇죠, 밸류업. 근데 코스닥은 이미 PBR이 뭐 3배, 4배 이렇게 되고 있는 곳이니까 이 밸류업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당연히 코스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관이 많이 쌓여 있는.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더라도 최대 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대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벌 그룹들의 어떤 그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지. 이런 코스닥 쪽에서 지분을 낮은 그런 코스닥 쪽에서 어떤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코스피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외국의 투자은행들도 한국에 대해서 투자 의견들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JP모건이었나요? 뭐 코스피 타겟을 4천까지도 본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주요 이유를 보면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코스피 중심으로 지금은 대형주가 들어가는 장이다라는 게 맞는 거고 플러스로 어쨌든 시장 자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코스닥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가는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는 환호한 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제 사실 타이밍이 조금 저는 아쉽다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지만 당근과 채찍이 막 섞여가지고 혼합돼서 나왔어요. 뭐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민감한 건 이제 대주주의 이제 요건 거기에 이제 거래세가 증세되는 거. 이게 약간 거부감을 좀 많이 나타내신 일부 계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그 발의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거는 어찌 잘 읽어보면은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해당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종합소득세 이렇게 되는데 해당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장원인 팀장이나 제 주변에는 많이 계시지만 그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도세가 사실 대당이 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양도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걸 경험했었고 양도세가 실제로 이제 한도가 굉장히 낮았을 때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물량 연말만 되면 큰 손들, 그렇죠. 이게 반복되면서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라고 또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 보면 많지 않을지라도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잠겨있던 돈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수익을 점점 탄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지금 현재 배당소득세는 14% 플러스 지방세 10% 그래서 15.4%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15.4%가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종합소득세로 들어간다는 거죠.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지금 우리가 45% 플러스 4.5%, 49.5% 절반을 떼갑니다. 그러니까 큰 손 같은 경우에는 종소세가 무서워서 여기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가서 부동산 차익 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가버리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왜 가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시장이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레버리지를 잔뜩 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한국 시장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저변의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배당 소득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물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된다 그러면 배당 소득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안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한국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네.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손들의 자금이 지금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약간 좀 아쉽다거나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건이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소득 그 배당 비율이 35%를 넘어야 되고 또 기업 중에서도 배당률을 상승해야 되고 이런 것들 요건들을 넣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정말 코스피를 활성화시켜서 유동성을 이쪽으로 물꼬를 트고자 한다면 저는 이런 제한들을 좀 없애는 게 좋다고 봐요. 실제 박근혜 정부 때도 3년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25%를 내거나 아니면 15.4% 플러스 종소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이걸 실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실효성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저는 정부가 조금 양보를 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요건을 강화시켜서 대상이 좀 되는 기업들이 적다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판단하기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양했으면 한다 싶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책도 물론 다듬고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세밀한 다듬음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죠. 네. 이 얘기잖아요. 변화된 거에 대해서. 경제학도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현대 경제학은 달라진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론 자체들도. 네네. 근데 변화된 거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고 과거 잣대를 하면 자꾸 이게 어긋나듯이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대주주의 그 요건도 50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물가 인플레이션 물론 이 부동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남의 이제 반포 지역에 언베일리 구평형이 40억, 50억이잖아요. 기준이 어딘가 도대체. 근데 이게 대주주 기준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125 이렇게 했다가 100억 100억 넘었었어요 옛날에. 넘었다가. 네, 옛날에 넘었다가 오히려 지금 50억, 이제 10억까지 내린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지 못하니까 네. 이게 대주주 양도세라는 명분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한 가지는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거래세를 다시 낮췄다가 올리기로 했어요. 0.5%포인트 낮춘 걸 다시 올린다고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세는 낮추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되돌아가는 거고 근데 사실은 거래세 영향은 시장에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네. 단타할 사람들은 하고 매매를 하고 이 거래세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안 한다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이제 거래세는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몰라요. 네,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문제인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우연히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래세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양도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양도세를 그럼 갑자기 왜 얘기하냐는데 이 배당소득세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들고 나오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의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는 풀어주지만 양도세를 통해서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또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게 명분을 맞는 그렇죠.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 문제라고 봐요. 근데 양도세가 도입이 되면 문제가 뭐냐? 결국은 또 여름에 주식을 팔아서 가을까지는 조금 주식을 계속해서 파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하반기 시장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걸 알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의 기존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좀 흔들리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못 가는 이유는 네. 양도세 그렇죠. 얘기 나오자마자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원래는 최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정말 경영권을 향상하는 그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는데 이제는 이제 금수세를 대신하는 그냥 그 세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도세 대주주가 된다고 하는 게 조건도 문제가 뭐냐? 이게 연말 기준으로 이제 주주 명부 폐쇄 기준으로만 제한을 하니까 이게 그때만 팔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부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좋다 그럼 양도세 매기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 중에서 양도세 조건을 간접적인 낸 피해를 사람은 받는.
네,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지만 실제 최대 주주가 아닌 그런 주주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를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투자 혜택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 콘크리트 자금 밑에 콘크리트 자금 배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간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좀 더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조금 센스 있게 매끄러운 유연성 이런 걸 많이 또 그러니까 즉흥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 잘 하실 거라 믿고 지금 지주사들이 주가가 좀 데미지를 받았잖아요. 좀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지만 자세법 뭐 이렇게 뭐 한데 그런 지주사들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세요? 지주사 자체는 뭐 조정을 받다가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를 진짜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조정을 받을 게 뭐냐? 수익 많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팔 텐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지주사였다든가 조선방산, 원전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뭐 오늘은 조선방산, 원전들이 다시 반등 나오지만 네. 만약에 정말 양도세가 도입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조정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약간 불안불안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 시장, 이 흐름이 지나간다고 하면 양도세 이슈가 뭐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가을에는 오히려 또 강세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끝까지 믿어본 거 한번 힘을 실어줍시다. 뭐 이런 정도의 결론. 그렇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세금 문제에 민감하지만 과거와는 좀 다를 거라라는 기대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